Unmute. 네, 이제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니 그냥 스칼라 벡터 말고 렉처 1의 인트로덕션을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왜 리니어 알제브라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수업은 다 영어 메터리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글로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모든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펑션, 스터디 타임과 성적에 대해서 펑션은 되게 널리니어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떠한 개념을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그 학습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이걸 뭔가 좀 이해한 것 같아 하면 갑자기 그 문제들을 쫙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성적은.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가고 이런 스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스텝이 어디서 어느 순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스터디 타임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99%까지 갔는데 100%를 뭐 약간 뭐 57%까지 갔는데 1%만 더 올리면 성적이 10점, 20점 올라가서 그레이드가 올라갈 걸 그것을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주 가성비 좋게 이 딱 올라가는 지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간을 덜 안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펑션들이 널리니얼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비선형 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널리니얼 펑션이고 자동차에서 드래그 포스 그 공기 저항력이나 이런 마찰력이나 이런 저항력들은 보통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기 저항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드래그 포스가 더 커지고 그래서 가속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대부분의 모든 실제 현상들을 이렇게 함수화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다 널리니어합니다. 이런 비선형 함수들이 다 많은데 이 비선형 함수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 비선형 함수는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 시켜가지고 순간순간의 선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선형화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순간순간에 선형화를 시키면 된다는 건데 뭐 굉장히 널리니한 펑션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순간순간에 제가 좀 글이 똑바르지가 못한데 선형 성형화를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만들면은 순간순간이 일직선이면은 그것을 일직선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이게 결국 여러 개의 선형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이러한 비선형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뭐 몇 개의 선형으로 이렇게 딱딱 선으로만 만들었다. 이거 피스와이즈 리니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널리니어 펑션을 꽤나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선형함수에 대해서는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물리적 모델링 F는 M의 뉴턴 법칙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죠? 이 네 가지씩 있는 게 뭘까요? 전자기하의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밑에선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뭐 이런 모든 되게 많은 물리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런 이 식 자체들이 다 논리니어한 함수로 나타내지고 이것을 선형화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리니얼 알제브라라는 게 결국 수학적인 베이스예요.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생저블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이걸로 정말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배워놓으면은 나중에는 제일 쓸모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수업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수업이 아무리 재미가 없더라도. 결국 이것을 잘 배워놓으면 어디에 써먹냐? 머신러닝, AI 이런 데 다 써먹고요. AI 연구실 잘 나가는 연구실이나 수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제일 요구하는 스킬이 이런 수학적 스킬이거든요. 리니어 알제브라 그래서 꼭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니어 시스템 컨트롤 디오리, 퍼셉션 다이너믹스 모든 거에 리니어 알제브라가 쓰입니다. 왜 쓰이냐?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솔리드한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증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예뻐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컴퓨테이셔널하게 이피션트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비선형 함수를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나중에 또 수업이나 공부를 하게 되시면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컴퓨터가 과부하가 생기는데 이 컴퓨터 과부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리니어 알제브라,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리니어 알제브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엔지니어링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로봇을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 우리가 푸는 것들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현상은 비선형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비선형 문제를 어떻게 최대한 근사화시켜서 리니어 문제로 만드냐가 실제 우리가 푸는 엔지니어링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만 그렇게 리니어 문제로 잘 만들어도 그럼 우린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이거는 널프라는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알고리즘인데 이미지 한 장을 레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럼 이렇게 3D로 리컨스트럭션이 돼요. 약간 AI 같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결국 필드 오브 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널프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 리니어 알제브라적인 그런 카메라 지오메트리를 사용합니다.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의 심인욱 교수님이 약간 이런 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매니플레이터 컨트롤, 이 결국 다 이 제어 이론은 다 선형 리니어 알제브라에 관련 있고 AI나 뭐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거 데이터 클러스터링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SVD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것도 리니어 알제브라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니어 알제브라 이 수업이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알고리즘까지도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뭐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프로그래밍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구현해 볼까라는 하나의 상상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 잘 못하면은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 원래 클래식하게 했던 커리큘럼만 사실 잘 따라와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3, 4학년에 나중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리니어 알제브라 이랬는데 알제브라가 뭐냐? 그 한국 말로는 대수고요, 대수. 대수라는 거 자체가 그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을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 방정식.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보통 흔히 다루고 있는 방정식, 뭐 3x 스퀘어 플러스 4y 플러스 5승은 1이다. 뭐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들이 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대수 문제들 방정식들이 있는데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변수들이 1차의 관계로만 나타나지고 있어요. 여기에 뭐 제곱도 없어야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도 없어야 되고 로그나 코사인 같은 이런 넌리니어 펑션이 없이 무조건 다 개수가 1차인 1차 함수로만 나눠진 식을 리니어 이퀘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게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어떠한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3차원이라고 합시다. X, Y, Z가 이게 3차원 리얼 스페이스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X, Y, Z는 어떠한 실제 실수의 값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3차원이라고 하면은 뭐 X가 몇이다. X가 3이다. 아니면 X, Y, Z에 이게 뭐 3, 4, 5다. 이러면 어떠한 공간에서 X 벡터 Y, Z가 있을 때 글씨 잘 썼을 것 같은데 여기 뭐 3, 4, 5 여기가 3, 4, 5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이 이큐에이션 자체의 조합이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리니어 이큐에이션에서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알파다. 아무거나 3x 플러스 4y 플러스 5z는 6이다. 라는 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이 주어진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을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x, y, z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 z의 솔루션을 구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점이 나오나요? 3차원 공간에서 어떠한 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변수가 3개인데 이큐에이션 정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다. 그러면 2차원으로 공간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러한 이퀘이션에서 b는 0, c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3x는 6이면은 x는 2잖아요. 그럼 x, y, z 평면에서 x가 2야. 2일 때 x가 2를 만족하는 모든 값은 y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고 z도 어떤 값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평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퀘이션이 하나면은 평면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퀘이션이 두 개면은 변수가 세 개고 정보가 두 개니까 이거는 한 차원으로밖에 추가가 안 되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 같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선이 나옵니다. 결국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선과 직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정보의 개수와 그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결국 세 가지의 식이 나눠진 거잖아요. x, y, z. 이게 뭐 정말로 다시 풀어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알파. 뭐 E, D, E, F, G, H, I, 베타, 감마. 이 식 세 개의 조합이랑 이거의 조합이랑 같을 텐데 이 색 세 개가 다 다르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점이 나오겠죠. 기하학적으로는 이러한 선, 직선, 평면, 4차원일 때는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니어 시스템에서의 솔루션을 봤을 때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풀었다고 하면은 딱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솔루션이 없거나 딱 솔루션이 하나거나 아니면 솔루션이 무한개거나. 이거는 아까 푼 문제에서 2차원이라고 합시다. x, y가 아이고 리얼 넘버의 스페이스에서 있는 포면이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y는 알파, bx 플러스 dy는 베타.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어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려고 문제를 해요. 근데 이것을 항상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뭐 2x 더하기 4y는 6이에요. 4x 더하기 8y는 10. 이 두 이퀘이션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x, y 풀려고 하면은 못 풀어요. 이거 막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왜냐? 왜 안 풀리죠? 이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같은 식이에요.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너무 많이 있어서 x, y를 한정 지을 수 없는 이런 인피니트 넘버 오브 솔루션의 경우가 있고 이게 12가 아니라 15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이퀘이션을 곱하기 2 하면은 4x 플러스 8y는 12인데 하나의 값이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솔루션이 없죠. 이 경우가 노 솔루션.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면서 절대 만나지 않을 때 이걸 솔루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이런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겠죠. 이때는 뭐 이게 다른 값일 때.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연립방정식 중학생 때 풀었던 것들처럼 x, y의 특정한 딱 한 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이 빠르네. 아주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까지는 사실 쉬우니까 잘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이 빨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우리는 3차원의 문제를 달아가는 건데, x, y, z가 똑같이 3차원이라고 할 때, x, y, z가 실수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같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알파. 이런 비슷한 식이 3개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하나가 의미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평면이고,
이 평면이 셋 다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점이 존재하거나 그랬을 때 유니크 솔루션. 아니, 이 평면 세 개가 하나도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나는 점이 절대 존재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노 솔루션. 아니면 이 평면 세 개가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다. 이러면은 인피니트 넘버 솔루션이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직선에 만날 수도 있고 그냥 평면 세 개가 같은 평면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이 평면 전체가 하나의 솔루션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인피니트 넘버 오브 솔루션이겠죠. 그때는 평면 전체로 넘버 오브 그 무한개의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차원과 3차원에서 왜 이러한 솔루션들이 노 솔루션과 유니크 솔루션과 인피니트 넘버 오브 솔루션이 있냐를 왜 따져봤냐면 모든 리니어 이퀘이션, 모든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딱 이렇게만 해가 존재해요. 해가 없거나 딱 하나 있거나 아니면 무한개 많이 있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식이 두 개 있고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은 뭐 식이 세 개 있고 세 개 있으면 이때 따졌을 건데 식이 n 개 있고 m 개 있을 때 심지어 그 이퀴에이션이 더 많거나 적거나 베리어블에 따라서 적거나 상관없을 때도 이 조건은 항상 만족해요. 항상 한 개가 있거나 없거나 무한개만 있거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퀴에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정보라고 했잖아요. 변수보다 이퀴에이션이 아 정보보다 베리어블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것을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하나로 유니크하게 되진 않을 거고 무한계로 생기겠네요. 근데 그 이하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들이 서로 겹치는지 뭐 평행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같은 수의 이퀘이션들을 나타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니크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답이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가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뭐 어느 게 이것도 답이래 이것도 답이래 풀었더니 그럼 뭐 제가 뭐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채점할 때라도 답이 여러 개면 채점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어떤 답이 뭔지 모를 때는 굉장히 헷갈려져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최적화를 푼다는 건데 최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말 그대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스트 펑션을 최소로 낮추는 커스트는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최대로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다나와에서 컴퓨터를 검색을 했더니 뭐 네이버에서 사면은 100만 원, 뭐 쿠팡에서 사면은 90만 원, 11번가에서 사면 11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개가 있어. 가격이 사이트마다 가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야지. 가장 낮은 커스트 비용에서 뭔가를 해야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이 최적화인 거잖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 제어 문제로 간다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움직이는데 얘를 뭐 이렇게 길을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따라가게 하는 커맨드가 있을 때 컨트롤 인풋이 있을 때 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스무스하게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커스텀 펑션을 이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잘 따라가게 만들면서도 이 잘 따라가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 줄이는 그걸 코스트라고 하고 이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보통 코스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널리니어한 펑션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다나와나 11건가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펑션이었죠.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뭐 코스트가 막 어떠한 이름 모를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이렇게 영향받는 함수겠지만 그게 쭉 펑션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이때도 낮고 이때도 낮고 이때도 낮고 이때는 조금 높고 뭐 이랬을 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값이야. 컴퓨터를 사는데 이거는 98만 원, 98만 원, 98만 원 최저가인데 이것도 100만 원이야? 그럼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내가 최적화를 시킬 수 있지? 그냥 뭐 이걸 다 찾아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걸 나중에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이 커스트 펑션이 무조건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보통 이 최저 커스트 펑션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는 머신러닝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은 배우실 텐데 그레디언트 디센터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든요. 점점 이 기울기를 따라가요. 우리는 결국 가장 낮은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값에서 커스트를 평가를 하고 그 커스트에서 더 낮은 기울기를 찾아다 보면 이런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이 골짜기가 최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여러 가지의 솔루션가 있다면은 이렇게 골짜기를 찾아갔을 때 여기에 도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시작하면 여기에 도달했다가 여기에 갇혀버리잖아. 왜냐면 여기에서는 일로 갔더니 코스트가 살짝 올라가 버리네. 그럼 여기가 최소인가 보다. 이 상황은 잘 모른 채. 그런데 리니어 시스템이나 이 컨벡스 시스템이나 리니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컨벡스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커스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내가 시작을 하던 이 기울기만 따라가면 하나의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솔루션은 유니크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확한 솔루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돌아왔지만 리니어 알제브라가 이 유니크 솔루션이 있다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풀고 우리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컴퓨터네이션ally 이피션트하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빠르다. 이 빠르다는 이유가 널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은 아까와 같은 다양한 커스트 펑션이 있을 때 얘가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꼴이에요. 얘가 이니셜 포인트야. 여기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찾는데 여기에 갇혔어. 여기에 갇히게 되면은 결국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언덕을 한번 뛰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어떻게 뛰어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전혀 몰라. 왜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물안은 여기여서 우물 안에 밖에 세상이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몰라요.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글로벌 옵티멀은 여기야 라고 찾아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가냐? 결국 열심히 점프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비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다 널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어 함수에서는 이러한 커스트 펑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 옵티멀 포인트를 하나 찾으면은 그게 로컬일 수가 없고 무조건 글로벌하게 옵티멀하다. 내가 솔루션을 하나 찾았으면은 그건 무조건 유니크하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하나 찾고 끝내면 돼. 이건 솔루션이야. 딱 집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계산하기 좋다.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알고리즘적으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우리는 어차피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굉장히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고 중학생 때부터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죠. 완다라는 위치 뭐라 하죠? 마녀가 그 새 종류의 펫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 까마귀.
뱀, 열, 총 10마리의 펫을 가지고 있고, 이 펫들의 다리의 합은 16개, 날개의 합은 4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펫을 몇 마리씩 가지고 있나? 이게 중학생 때 풀어보는 수학 문제죠. 그럼 이 캣과 레이븐스와 스네이크를 CRS라는 변수로 네이밍을 했을 때 총 10마리가 있기 때문에 C 플러스 R 플러스 S는 10, 40 플러스 2R은 16, 2R은 4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은 캣은 다리가 4개고 까마귀는 다리가 2개고 윙은 까마귀밖에 없고 그럼 이거를 풀면 돼요. 이거를 푸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같이 풀어봅시다. 2R은 4니까 R은 2 R은 2 넣어주면 40, 2R은 그래서 이게 4니까 C는 4. 어? 가 아니라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에서 12 나누기 4니까 3. 그럼 C 더하기 R 더하기 S는 10인데 R 2, C 3이니까 S는 5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죠. 결국 리니어 알제브라가 이런 거 푸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매트릭스라는 폼을 써서 풀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라는 거를 혹시 이전에 배워보셨나요? 접해봤다? 처음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들어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네, 매트릭스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이퀘이션들을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가 행렬이고요. 한글말로는. 그냥 여러 가지 숫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C 플러스 R 플러스 S는 이게 결국 뭐 X, Y, Z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퀘이션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얘의 개수가 결국 1, 1, 1이고 4, 2, 0이고 CRS 순서로 했을 때 0, 2, 0이잖아요. CRS라는 순서로 했을 때 1, 1, 1이 10, 4, 2, 0이 16, 0, 2, 0이 4. 이렇게 그냥 이퀘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 이퀘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방정식이 X, Y, Z 그 다음부터는 뭘 쓸 수 있죠? 알파벳 열심히 다 동일하게 하더라도 알파벳의 개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n개의 변수라고 했을 때 x1, x2 그래서 xn이라는 변수를 놔둬놓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럼 아까 여기 매트릭스에서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 엘리멘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 A, B, C 이렇게 또 하기 어려우니까 A라고 통일을 했을 때 얘는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A1, 3, A2, 2, A2, 3. 그러면은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이 코에피션트도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퀘이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트릭스 형태로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면은 A의 M, N이라고 하는데 M이 결국 몇 번째 줄, N이 A의 NM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칸이라고 보면 되겠죠.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이 이퀘이션을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변수에 대한 정보고
여기에서는 결국 그 결과값에 대한 상수의 정도잖아요. 얘네들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 선을 그린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혹은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로우 오퍼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이 기둥 줄들의 나열을 컬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여기 B1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것을 로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로는 행이고 이게 열이라서 우리는 매트릭스를 행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매트릭스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 한글말로는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로우를 바꾸는 게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플라이어 로 바이어 넌제로 넘버. 그러니까 어떤 수를 상수를 곱하는 것도 이 매트릭스 넌제로 넘버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는 것도 이 매트릭스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요. 어떤 로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도 이 매트릭스의 전체적인 성질을 변화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원다가 세 마리 펫을 가지고 있을 때 몇 마리씩 가지고 있냐? 그럼 아까 이퀘이션을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지만 이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됐고 이 매트릭스 폼으로 바뀐 식으로 이것을 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lementary row operation이죠. 첫 번째가 switch to row. 두 번째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을 써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어, 한번 따라오 보시면 알습니다. 여기에서 음, 먼저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로우를 바꿔볼게요. 이게 스위치 투 로우가 가능하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로우를 바꾸면 이렇게 420, 16, 111, 10, 020, 4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로우를 바꿔볼게요. R, 로 1과 2를 바꿨고 R 여기서 2와 3를 바꾸면 420, 020, 111, 아,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잠시만 다시 아니야 바꿔봅시다. 420, 020, 111 그러면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꿨으니까 16, 4, 12 되겠죠? 여기서 뭘 할 거냐? multiply a row by a non-zero number. 첫 번째 로가 다 2의 배수인 것 같으니까 얘를 2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거는 어떻게든 elementary row portion을 열심히 조합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첫 번째 로를 2로 나누면 210 칼이 되고 020, 4, 111, 10이 되죠. 두 번째 로도 2, 4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2로 나누면 210, 8, 010, 2, 111,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로, 세 번째 로에서 이 맨 앞에 있는 2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 없애고 싶은지는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 2를 없애고 싶으면은 여기 세 번째 add a multiple of one row to another row가 있잖아요. 첫 번째 로에다가 0.5를 곱해요. 그리고 이 로에다가 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있고 이 세 번째 로가 11110인데 이 11110을 첫 번째 로에다가 0.5를 곱한 것을 빼요. R3는 R3에서 0.5 R1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2였으니까 처음에 0.5를 곱하면 1이 되고 1에서 1을 빼니까 여기가 0이 되죠. 네, 첫 번째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근데 같이 빼줘야 되니까 1에 0.5를 곱해서 1에서 0.5를 빼면 0.5가 될 거고 이건 0이니까 그대로 1이고 4를 나누기 2하면 4니까 10에서 4를 빼면 6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첫 번째 것을 없애는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것을 없애고 싶어요. 두 번째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줄에서 0.5를 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210, 8, 0, 1, 0, 2 이것까지는 그대로이고 두 번째에서 0.5를 곱해서 뺀다. 그러면 이게 0, 0이 되고 얘는 그대로 1이고 2에서 0.5 곱하면 1이고 6에서 1 빼면 5입니다. 그러고 또 이제 얘를 1이 나왔고 얘를 없애주고 싶어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로를 바꾸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0, 1, 0, 2 얘를 빼주면 되겠죠? R1에서 R2를 빼면 돼요. 그럼 2108에서 0102를 각자 빼주면 2, 0, 0, 6이 되고 2로 시작하는 걸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100, 010, 001, 3, 2, 5가 됩니다. 이 나누기 2를 한 거는 multiply row by a non-zero number 이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계산의 규칙은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100, 010, 001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까 맨 처음에 이퀘이션을 쓸 때 CRS, 알파, 뭐, A1C 더하기 A2R 더하기 A3S는 뭐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나왔는데 100이라는 것은 결국 C가 3이라는 거죠. R, 2, 2로 S가 5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개수가 0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을 해서 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때 그냥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열심히 연립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매트릭스의 방식으로 기본적인 매트릭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100, 010, 001 형태로 만들었더니 그럼 그냥 그 변수에 대항하면 되는 게 이 값이잖아. 그렇게 결국 연립 방정식을 푼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낸 결국 이 폼이 중요해요. 이 폼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었다.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을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RREF, Row Reduced Echelon 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피니션인데 항상 수학에서는 데피니션이 중요해서 로우 에슬론 폼이라는 게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이렇게 선이 중간에 있고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엔트리에서의 그냥 각자의 로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0이 아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을 리딩 엔트리, 피벗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나 피벗 엔트리가 이게 leftmost non-zero entry over row면은 이게 리딩 엔트리예요. 그리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로우 에셜론 폼이라는 것은 모든 행이 모든 행의 0의 밑에가 all non-zeros.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그 모든 0으로만 구성된 행들이 non-zeros.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숫자 값에 있으면은 그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는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로잖아요. all rows of zero가 넌제로 로, 이게 넌제로 로인데 다른 숫자들이 있는 넌제로의 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로우 에슐론 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이치 리딩 엔트리, 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치 리딩 엔트리에서의 여기 이 리딩 엔트리 컬럼이 있을 때 리딩 엔트리 컬럼을 다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것들은 각자 리딩 엔트리가 내려갈 때 그 다음 칸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 영어를 다시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리딩 엔트리잖아요. 리딩 엔트리가 여기에 나오면 안 돼. 어쨌든 그 다음 칸, 오른쪽 칸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바로 나올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얘는 로우 에슬론 폼이 아닌 게 오른쪽으로 안 가고 그 밑에 리딩 엔트리가 나와서 로우 에슬론 폼이 아니고요. 얘는 0, 제로로만 구성된 로가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로우 에슬론 폼이 아닙니다. 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서 로우 에슬론 폼이 아닙니다. 이걸 REF로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reduced가 붙었어요. row reduced 에슬론 폼은 each leading entry가 1이어야 하고 그 이 엔트리의 리딩 엔트리에서의 컬럼에서의 위쪽이 다 0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리딩 엔트리의 위에가 0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로우 에슐러드 폼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이 리딩 엔트리가 1이 아니어도 됐는데 이것을 다 1로 줄이고 리딩 엔트리를 1로 줄이고 위에를 다 0으로 만든 형태를 RREF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RREF라고 불렀을 이렇게 RREF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걸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이 Elementary of Row Operation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은
REF든 RREF든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스위치를 하고, 로에 스위치를 하고, 값을 더하고 곱하고 하면. 그랬을 때, 이 넘버 오브 피벗을 랭크라고 하고요. 랭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배울 건데, 어쨌든 랭크의 데피니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RREF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있을 때, 계속 뭔가 스위치를 하고 곱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서 RREF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리딩 엔트리가 다 1이고, 그 위에는 0이고, 하는 식으로 RREF를 만들면은 이런 이퀘이션을 결국 풀 수 있는,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꼴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RREF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가우스 조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일맹삭통하는 이야기인데, RREF는 유니크해. 어떠한 매트릭스 이퀘이션 오브 시스템을 RREF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동일한 형태의 RREF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결국 RREF를 구했다는 게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X, Y, Z일 때 X는 4, Y는 3, Z는 2. 솔루션이 우리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유니크하다고 배웠으니까 RREF도 당연히 유니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렉처 플랜은 일단은 첫 번째 중간고사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학에 대한 개념과 증명과 연습 문제 풀이와 하면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 뭐 정의하고 이걸 증명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랭크가 뭔지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번 쌓이고 나야지 결국 그 이상의 것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아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학기에는 이 수학에서 더 어려운 내용들도 가되 가능하면은 프로그래밍까지 조금 섞어서 그런 것들을 과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숙제는 5개 정도를 낼 생각이고, 총 6개인데, 마지막 숙제를 코딩을 만약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로 숙제를, 간단한 프로젝트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A는 아직 완전하게 결정되질 않은 거라서 이거는 바뀌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제어 수업이랑 이 수업이랑 TA가 같은데, TA에게는 제가 숙제 채점만 맡길 예정이라 웬만한 대부분의 질문들은 다 그냥 저한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피스 아워에 오실 때도 그냥 찾아오셔서 혹시 뭐 공부하거나 이러실 때 모르는 게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숙제도 자동 제어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3번 수업했다. 3번이 근데 여기서는 두 강이 연속이니까 대략적으로 3번 정도 수업했다 하면 숙제 하나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출석에 큰 점수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은 낙제된다는 걸 이건 학교 방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이런 수업 녹화들이 잘 됐다 싶으면은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 유튜브 주소는 나중에 공지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은 이러한 책들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거라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렉처들이나 북을 참고하셔도 좋을 텐데 뭐, 결국 여기 있는 책들의 알짜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뭐, 제 렉처만 열심히 잘 들으셔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가장 따라가려고 하는 수업이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라고 있는데, 미시간 대학교의 수업에서 ROB 101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게 결국 101이라는 게 1학년 수업이라는 거거든요. 이 101, 이 렉처 매터리얼을 보면은 제 거보다 더 어렵게 프로그래밍까지 더 많은 범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조금 더 탈시하게 학생들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최대한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에 있어서 여러분을 할수하게 밀어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그 렉처 2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대신 최대한 렉처 2도 조금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렉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했는데 뭐 마무리했으면 내 정기가 너무 중인데 어떻게 해야 돼? 3시 전에 들어왔는데 아, 네, 성함이 뭐죠? 김해관이 아,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와이드
혹시 그 파일 좀 알려주실 수 아, 네, 올려드릴게. 있어요? 자, 이어서 다음 수업 바로 진행할게요. 이것도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결국 이게 연강이니까 첫 번째 수업하고 15분 쉬는 건 좀 너무 길고, 10분만 쉬고 두 번째 수업하고, 저는 그냥 할 말 다 끝나면 빨리 끝낼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한테도 좋을 것 같고. 진도는 많이 나가든 빨리 나가든 그거는 저의 몫이고, 예, 물론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피드백을 받겠지만,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고, 저도 그만큼 원하던 진도만큼 나갔으면은 수업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는 식으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의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 매트릭스를 배우기 전의 차원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칼라라고 하면은 그냥 결국 스칼라라는 것은 숫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0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려나?
그냥 결국 어떠한 모든 숫자들이 다 스칼라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소수점이 있는 숫자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뭐 이게 뭐죠? 순한 소수, 비순한 소수 뭐 이런 건가요? 결국 무한대는 스칼라일까요? 2.9999999에서 9가 무한인 거는 스칼라인가요? 얘는 스칼라죠. 3이니까. 얘는 스칼라일까요? 숫자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개념 같은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딱 하나의 유한한 숫자를 스칼라, 넘버를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 스칼라를 어떠한 식으로 뭐 올거나이즈 한 방식, 이 표가 됐든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올거나이즈 한 것 자체를 뭐 리스트로 만들어낸 걸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어레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여러분 데이터 정리할 때나 코딩할 때나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칼라들을 쭉 모아놔서 어레이처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벡터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쓰고 있는 이 노테이션 실수에서 n차원 스페이스인데 이게 결국 리얼 스페이스고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랑도 나중에 연관이 될 텐데 일단은 그냥 하나의 n차원의 실수 집합이라고 봅시다. n 디멘셔널 컬럼 벡터는 혹은 간단하게 보통 벡터. 벡터는 컬럼 벡터를 일반적으로 칭해요. 뭐 로 벡터라고 따로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냥 하나의 n 개의 리얼 넘버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 4, 5 이게 한 3차원 벡터인 거고 2, 4, 5, 6 뭐 이런 식이라면 4차원 벡터인 거고 이런 벡터나 매트릭스 쓸 때는 스퀘어 브래킷을 보통 쓰는데 이건 그냥 뭐 수학적 노테이션입니다. 컬럼 벡터를 벡터 하면 대부분은 컬럼 벡터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로우 벡터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 수는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정한 숫자들의 나열인데 우리는 벡터 하면은 뭐 로우 벡터를 쓸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컬럼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컬럼 벡터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자꾸 쓸 때 이렇게 세로로 칸을 차지를 해버리면은 보통 글은 이렇게 줄글로 가로로 쓰는데 갑자기 세로로 벡터를 이렇게 크게 쳐져보면은 공간이 안 맞아요. 나는 x라는 값을 쓰고 싶은데 이게 1, 3, 4, 5 하고 여기다 글을 다시 쓰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로 벡터를 표현을 하고 이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열과 행의 스위치예요. 이것도 결국 나중에 배울 오퍼레이터이긴 하지만 연산자이긴 하지만 행과 열을 이렇게 바꿔준다. 얘는 가로에서 첫 번째에서 가로에서 n 번째가 세로에서 첫 번째, 세로에서 n 번째로 바꿔준다. 라는 오퍼레이터가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벡터를 쓸 때 우리는 로 벡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어떤 값을 나타내면서 쓸 계획이에요. 이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리얼 벡터 스페이스인데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벡터의 개념은 결국 어떤 숫자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게 점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 4, XY가 3, 4라고 했다. 이랬을 때 이 3, 4가 의미하는 게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럼 마이너스 3,4라는 포인트일 수가 있고 혹은 벡터라는 것은 3 유닛 사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 똑같이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수적인 의미는 같지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는 그냥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고 벡터에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서든 간에 이게 마이너스 3과 4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3과 4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화살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는 랭스와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수학적인 엘리멘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도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는데 속력은 스칼라인 거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속도라고 해야지 벡터라고 해서 방향성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벡터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x, y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마그니튜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벡터의 종류로는 뭐 간단하게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는 제로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벡터는 0, 0, 0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공간 차지하는 게 성가시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로우 벡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쓰는데 n개의 0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냥 0n 이런 식으로 벡터를 씁니다. 조금 더 공들여서 값을 쓰면은 제가 그러지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x 자체가 벡터일 수도 있고 포지션을 의미할 때는 x, y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한 스칼라일 수도 있잖아요. x가 0, 1, 2이면은 얘는 x는 벡터인 거고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x가 x, y, z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x는 스칼라인 거잖아요. 여기서 x는 이 x와 이 x를 어떻게 구분하지라고 했을 때 이 x에다가 볼드체를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 결국 다 노테이션을 만드는 차이들은 있는데 저도 그래서 볼드체를 하면 좋지만 제가 그렇게 세심하지 못했네요. 유닛 벡터는 그 하나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 그래서 3차원에서의 유닛 벡터는 x, y, z 뭐 이런 측면이라고 했을 때 x만 1인 거, y만 1인 거, z만 1인 거. 그것을 2원, 2, 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게 꼭 3차원일 필요는 없고 n차원에 대해서도 하나의 엘리멘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일 거. 이것을 2의 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벡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n개가 있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표기법이에요. 그 벡터의 성질이 벡터는 결국 더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를 더하는 방식은 그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으면 u 더하기 v는 기하학적으로 더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에서 끝점이 있을 때 그 끝점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은 해서 이걸 이어주는 게 u 플러스 v 벡터다. 결국 우리가 xy 포지션으로 봐도 예를 들어 3, 3,1 벡터라는 게 있고 1,3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A 벡터라고 하고 이게 B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그냥 엘리멘트끼리 더하면 뭐가 되죠? 4,4죠. 그냥 엘리멘트끼리 더하는 건데 4,4를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기로 가잖아요. 이게 이 보라색으로 하면 돼. 이 B 벡터가 이거라고 했으면 이 B 벡터를 그대로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옮겼을 때 이게 1,3을 옮긴 거면은 이것을 쭉 이어지는 최종 벡터 이게 4,4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게 C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그냥 엘리멘트가 있으면 엘리멘트끼리 더하면 되는데
근데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냥 이렇게 끝점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더해질 것을 이으니까 그게 벡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되는데, 마이너스 벡터는 그냥 반대 방향의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성질로서 벡터를 더할 때 u 더하기 v는 v 더하기 u다. 이게 계산의 순서에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뭐 계산의 순서에서 괄호를 치더라도 이 u 더하기 v를 먼저 하거나 v 더하기 w를 먼저 하거나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제로 벡터를 더하면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벡터를 더했을 때 그대로 그 값을 유지할 수 있는 벡터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제로 벡터이고요. 그리고 인버스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u를 그대로 하면은 원래의 제로 벡터가 만들어져요. 또 그냥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스케일러를 곱했을 때, 뭐, 벡터가 원래 u가 이랬으면은 두 배를 곱하면 두 배의 길이의 벡터가 되고, 0을 곱하면 그냥 하나의 점이 되고, 방향성이 이렇게 생기고, 스칼라를 곱한 것들의 벡터가 더했을 때, 이것은 그냥 디스트리뷰티드 러가 작동이 될 수 있다. 스칼라 곱길이는 그냥 스칼라 곱이 되고, 2를 곱했을 때는 그대로이다. 그냥 아주 정말 상식적인 간단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직사각형의 어레이에 벡터는 어쨌든 1차 한쪽 컬럼이든 로우든 한쪽에는 숫자가 하나만 있고 이렇게 쭉 써뒀던 건데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그게 2차원으로 확정이 돼서 n by n 매트릭스 보통 이렇게 쓰고요. n by n 매트릭스를 뭐 A11부터 A1n까지, AN-1, AM1부터 AMn까지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를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과 n의 로우와 컬럼의 숫자라고 볼 수 있고 m과 n이 같을 때를 케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지만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때 케어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한 경우로 m이 1이거나 n이 1일 때 그럼 적은 2차원이 1차원으로 촉소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로. 매트릭스의 합도 벡터와 마찬가지로 엘리멘트 와이즈 더해주면 됩니다. 2, 3, 4, 5가 A 벡터고 B 벡터가 1, 0, 0, 1이면은 C 벡터는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해서 3, 3, 4, 6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더하면 됩니다. 스칼라를 매트릭스에 곱한다라는 것은 모든 엘리멘트에 다 곱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아주 당연하게 2, 3, 4, 5에다가 4를 곱해요. 그럼 4, 2, 8, 4, 3, 12, 4, 4, 16, 4, 5,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형태의 오퍼레이션으로 콘케이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콘케이트네이션 혹은 콘캣이라는 펑션을 아주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거는 매트릭스를 서로 그냥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매트릭스가 2, 3, 4, 5고 B라는 매트릭스가 1, 0, 0, 1이다. 얘를 가로로 합치고 싶어. 2, 3, 4, 5, 1, 0, 0. 이렇게 그냥 합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사실 2 바이 2 바이였는데 이제 2 바이 4로 차원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합치는 것을 컨케이트네이트라고 합니다. 세로로 합칠 수도 있겠죠. 세로로 합치면은 4 바이 2가 될 거고 2, 3, 4, 5,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A,
B, A,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콘캣 나중에 코딩을 함수를 할 때 어디 방향으로 합칠지 또 정해지게 됐어요. 이거는 뭐 사실상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거의 안 쓰는 개념인데, 뭐 코딩을 할 때는 칠 일이 많아서 쓰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곱셈은 이제까지 우리가 곱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곱을 해야 돼서 그냥 규칙을 하면 아주 쉬운데 그 규칙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기 조금 이렇게 규칙이 됩니다. 매트릭스가 지금 2 by 3 매트릭스죠. 로가 2개, 컬럼이 3개. 얘는 컬럼이 3개, 아니, 컬럼이 2개, 로가 3개, 컬럼이 2개, 3 by. 일단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A라는 매트릭스와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가 n by n이고 얘가 n by p면은 이 중간에 n이 겹쳐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곱하기 가능한 게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 곱하기 가능하고 그럼 이 곱하기의 결과물은 뭐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C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3이 딜리트가 되고 2 by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이게 C라고 하면은 C는 2 by 2니까 C11, C12, C21, C22, 2 by 2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 C11의 값은 뭐 어떻게 되냐? 이건 그냥 결국 정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트릭스 곱을 하기로 정의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주 복잡한데 CIK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보면은 결국 i가 1이고 k가 1인 거잖아요. A, I1, A 11, B 11 더하기 A 1, 2, B 수원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n이 몇이죠? 3까지 있네. 1, 3, B 3, 1. 근데 여기는 3까지만 있으니까 사실상 점점점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더하는 거겠네요. 그럼 A11 더 A11 곱하기 B11 이게 A11 이게 B11 1 곱하기 9 더하기 A12 B21 2 곱하기 8 더하기 A13 B31 4 곱하기 7 5, 16, 28, 49인가요? 아닌데 44? 네, 53이네요. 그러면은 결국 C 맞죠? 계산 아닌가요? 3 곱하기 7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0, 46이네요. 드디어 C11 하나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나열하니까 좀 계산이 복잡하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쭉 지워서 이렇게 지워지면 딜리트 어? 모르겠네.
네, 그대로. 아무튼 다시 계산을 할 때 그냥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뭐 사실 똑같은 계산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나열해서 계산하려면 좀 성가시니까 그냥 쭉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산한다 싶으면 돼요. 1 곱하기 9는 9, 2, 8에 16, 3, 7에 20 이렇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는 딱 얘. 그러니까 1 곱하기 6, 2 곱하기 5, 3 곱하기 4. 얘도 얘. 4고 36, 5, 8에 40, 6, 7에 42, 4, 6에 24, 5, 29, 6, 4, 29. 아, 물론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암산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럼 이것을 쭉 더하면은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속 밑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연습 겸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곱하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가로로는 쭉 가고 세로로는 쭉 내려오면 돼요. 얘는 가로로가 하나밖에 없네? 세로로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근데 뭔가 계속 하려니까 그냥 1, 1이고, 1, 2고, 1, 1이고, 1,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애초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3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4의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3 곱하기 4의 매트릭스일 거다. 1 길이가 지워지니까, 중간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2, 1, 2, 2, 2, 4, 1, 2, 0, 1, 2, 1, 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얘는 반대로 1 곱하기 3 매트릭스고 3 곱하기 1 매트릭스니까 1 차원의 그냥 하나의 값이 나오겠네요.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 그럼 1, 1, 2, 2, 마이너스 3 하면 5의 마이너스 3이니까 2. 얘는 과연 같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거는 1, 0, 0이고 2, 1, 2니까 2. 1, 1, 1, 2, 0, 0, 1, 3, 0, 0, 4, 1, 1, 4, 3, 1, 3, 4, 0, 0, 3. 따라하고 있죠? 0, 1, 0, 1, 3, 3, 0, 2, 0, 1, 4, 4, 1, 1, 1, 0, 3, 0, 1, 1, 2, 2, 0, 4, 0. 이거는 A, B 매트릭스라고 하면 얘는 B, A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으니까 여기서 하나의 매트릭스 성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더하기 할 때 왜 이런 항상 쓸모없는 규칙들이 있는 거야. 스칼라를 곱하면 당연히 될 것 같고, 더하기를 더하면은 순서 바꾸는 게 당연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매트릭스로 가니까 곱하기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항상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쓸모가 있어지는. 매트릭스에서 스퀘어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결국 n by n 매트릭스가 제너럴한 폼에서 n이 같을 때 정사각형렬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한글로는. 정사각형렬에 한해서 정사각형렬은 이게 펜과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 대각선의 개수, 이 엘리멘트들, 원소들을 라면은 따로 따올 수가 있는데 이 대각선 A 매트릭스의 대각선의 엘리멘트를 다이애그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꺼줄 수가 있어요. 엘리멘트를.
그 다른 부분의 엘리멘트들, 대각각렬을 다른 부분의 엘리멘트들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을 오프 다이어걸 텀이라 하고 얘를 어퍼 트라이앵글, 얘를 로우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 아까 뭐 x 더하기 벡터라고 했을 때 0은 x잖아요. 이런 유니티 그러니까 더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벡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A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보통 I로 쓰는데 I를 곱하면 A 돼. I에다가 A를 곱해도 A가 돼. 그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리딩 엔트리, 피벗 엔트리, 아까 배웠던 개념, 리딩 엔트리, 피벗 엔트리가 다 1로 되어 있고 RREF에서 리딩 엔트리가 다 1이고 나머지 엘리멘트리가 다 0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에그 A가 원스 벡터다. 나머지는 오프 다이어고널 텀은 모두 다 0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이덴티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냥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이건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크로네컬 델타 펑션이라는 게 시그마 i, j라는 펑션이 i랑 j가 같으면은 2를 가져요. i랑 j가 다르면은 0을 가져.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크로네컬 델타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i는 모든 엘리멘트의 크로네컬 델타 펑션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쉽게 표현이 되겠죠. i랑 j, 행과력이 같은 숫자에선 다 1이고 다를 때는 0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수학적 개념으로 제가 풀어놨어. 자, 그럼 매트릭스의 고배 성질에 봤을 때 여기서 A, B, C라는 매트릭스를 곱할 때는 A, B, C를 곱할 때 B, 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여기에서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는 것은 앞으로 곱하든 뒤를 곱하든 똑같고 스칼라를 곱하는 것은 그냥 뭐 어디다가든 스칼라를 붙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합 법칙인가요? 한글로는? 잘 모르겠네. 교환 법칙인가? 저도 한글을 잘 법칙의 이름이 있을 텐데. 결국 뭐 A에서 B 더하기 C는 이렇게 나눠져서 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져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B와 B, A는 순서가 바뀌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여기서도 순서가 결국은 곱해지는 순서는 같은 거잖아요. 얘가 어디가 왼쪽에 있냐, 어디가 오른쪽에 있냐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가능한데 왼쪽과 오른쪽의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한 매트릭스 곱셈 해봅시다. 이랬을 때 얘는 1 바이 3이고, 3 바이 3이고, 3 바이 1이고, 3 바이 3이네요. 매트릭스를 곱하려면 이 중간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안 같죠.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크를 제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곱하려고 했더니 딱 보자마자 곱을 먼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곱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늘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얘를 지웠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3 by 3이니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은 얘네 둘이가 사라져서 3 by 3일 거고 3 by 3에다가 1 by 3을 곱하면 얘랑 얘랑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1 by 3의 매트릭스가 결과적으로 나올 거예요. 또 얘를 쉽게 곱하는 방법이 보니까 얘가 3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네. 여기에서 3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중에 볼 때 I1, I2, I3 이런 식으로 차원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성질이 스칼라는 항상 빠질 수가 있네. 그러니까 스칼라는 3으로 빠지고 뒤로 빠져도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4, 2, 6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곱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2, 1, 0, 7, 0, 5, 0, 3, 6 게다가 그냥 스칼라 3을 곱한 거겠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처음부터 굳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A, B, C를 할 때 B, C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A, B, C는 A, B, C랑 세트도 하고 얘는 심지어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매트릭스를 보고 성질을 파악하면서 이런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꼬이는 문제들을 제가 때로 내거나 퀴즈 시험 문제로 내거나 할 테니까 그러면 계산이 하는데 좀 복잡해서 화나네? 가 아니라 막상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았네? 나를 인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냥 복잡한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고. 매트릭스의 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아니, 물론, 쭉 계속 어려운 디터미넌트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이걸로 가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